일본 겨울은 지옥이에요. 매년 겨울 추위 쇼크로 1만 9천 명이 죽거든요. 히트 쇼크로 아버지를 잃은 유리는 고개를 저었죠. 처음엔 온돌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렇지만 머지않아 우리 아이를 살릴 방법이라는 걸 알았죠. 어떻게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 주부가 온돌의 위대함을 깨달았을까요? 추위에 떨던 아이들은 어떻게 평화를 되찾았을까요? 그 놀라운 사연을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나카무라 유리, 42살 전업주부입니다. 도쿄 외곽의 오래된 2층 목조주택에서 남편 신지, 12살 딸 미카, 9살 아들 하루와 함께 살고 있죠.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결혼과 육아로 퇴사했고 그 뒤로는 집과 가족을 책임지는 삶을 택했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참으면 지나간다는 말을 믿으며 살아온 평범한 일본 주부였어요. 3년 전 겨울, 아버지를 잃기 전까지는요. 그날 저녁, 저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린 순간 화면에 떠오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히트쇼크 추정 사망자, 연간 약 1만 9천 명. 교통사고 사망자의 몇 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리는 것도 잊은 채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앵커는 최근 사례를 언급했어요. 지난달 한 유명 배우가 자택 욕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요. 50대 초반 건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인은 히트쇼크로 추정된다는 말에 저는 숨을 멈췄죠.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따뜻한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배우. 그 사람도 겨울 새벽 따뜻한 이불에서 나와 차가운 욕실로 향하다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며 3년 전 그 새벽이 떠올랐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욕실과 복도, 탈의실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나왔어요. 거실 20도, 복도 8도, 욕실 5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색상 그래프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깜빡였죠.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갑자기 차가운 공간으로 이동할 때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이 치솟으며 심장과 뇌혈관에 치명적인 충격이 가해진다고요. 10도 이상의 온도 차이가 반복되면 혈관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어느 순간 그 균열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겨울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어머니 아키코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지르던 그 비명.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달려갔죠. 새벽 3시 40분,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의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에서 따뜻하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차가운 복도와 욕실로 나가시면 혈관이 버티지 못한다고요. 전형적인 히트쇼크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혈압은 평소에도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 말을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치부했어요. 겨울이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지금 텔레비전 속 그래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을 살아온 자기 집에서 매일 지나던 그 복도에서 늘 사용하던 그 욕실 앞에서 쓰러졌죠. 집이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거였습니다. 아니, 집이 아버지를 죽인 거였어요. 뉴스가 끝나고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석유 히터가 붉은 불꽃을 내뿜고 있었지만 1미터만 벗어나도 공기가 싸늘했어요. 히터 바로 앞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웠고 공기는 목구멍을 찌르듯 건조하고 매캐했죠. 저는 코타츠 전원을 켜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미카와 하루는 이미 코타츠 안에 다리를 집어넣고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미카는 연필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하루는 코를 훌쩍이며 공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습관처럼 복도 쪽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숨을 내쉬자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거실 온도계는 14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복도는 체감상 5도도 안 되는 것 같았죠.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그 복도는 언제나 집안에서 가장 추운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던 곳도 바로 그런 복도였어요. 욕실 문 앞, 차가운 나무 바닥 위,
저는 그 공간을 지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느려지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전기장판 위는 등이 뜨거울 정도로 따뜻했지만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자 얼음장 같은 공기가 피부를 찔렀습니다. 코끝이 시렸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밀려들었죠. 전기장판의 경계선이 마치 생존구역의 경계선 같았어요. 그 안은 살 수 있는 곳, 그 밖은 견뎌야 하는 곳.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이불을 걷어찼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비로소 느껴졌죠. 복도로 나서자 발바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나무 바닥이 얼음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욕실 문을 열자 더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볼일을 보는 동안에도 온몸이 떨렸어요. 빨리 끝내고 따뜻한 이불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매일 밤 이 길을 걸었겠죠. 따뜻한 이불에서 나와 얼음 같은 복도를 지나 냉동실 같은 욕실로.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길에서 쓰러졌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엄마들 라인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 봤어. 그 배우 히트쇼크래. 진짜 무섭다. 50대인데. 우리 시어머니도 겨울마다 욕실에서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메시지들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화제는 바뀌었죠. 내일 도시락 반찬 뭐 할까? 누가 좋은 레시피 있으면 공유해줘. 저는 그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1만 9천 명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중 한 명이 제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죠. 저도 겨울마다 손발이 저리고 목욕 후에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참아왔습니다. 갱년기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라고 넘겼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였다는 걸요. 히터 앞에서만 따뜻하고 코타츠 안에서만 살 수 있고 전기장판 위에서만 잠들 수 있는 집. 그 밖의 모든 공간은 겨울 내내 적이 되는 집. 이게 정상인 걸까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걸까요? 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이렇게 죽는다고. 차가 아니라 욕실 문턱에서 쓰러진다고.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아버지를 잃은 건 운이 아니라 구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한겨울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침대 옆 온도계가 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자 손가락 끝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숨을 내쉬니 하얀 입김이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3초만 더, 5초만 더라고 속으로 되뇌며 따뜻한 이불 속에서 버텼어요. 미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싫어. 너무 추워. 조금만 더.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자 미카의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하루는 이미 자기 방에서 기어나와 거실 코타츠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엄마, 학교 안 가면 안 돼. 9살짜리 아이가 아침마다 코타츠 안에서 5분이라도 더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 그게 우리 집 겨울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발바닥이 얼음판을 밟는 것 같았죠.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처음 몇 초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관이 얼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부엌이 너무 추워서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결국 저는 도시락 재료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코타츠 안에 다리를 넣은 채 도마를 무릎 위에 올리고 야채를 썰었어요. 코타츠 밖에서는 손이 얼어서 칼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으니까요. 석유 히터를 켜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히터를 틀면 금방 따뜻해지지만 1m만 벗어나도 효과가 없었어요. 게다가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목이 칼칼해지고 아이들이 코피를 흘리곤 했죠. 히터 앞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뜨겁고 등 뒤는 냉기가 파고드는 기묘한 상태. 따뜻함이 아니라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미카가 손을 호호 불며 말했죠. 엄마, 손이 얼어서 펜을 못 잡겠어. 하루도 투덜거렸습니다. 욕실 바닥이 얼음 같아. 저는 두꺼운 양말과 털실, 슬리퍼, 입는 코타츠까지 꺼내 입혔어요. 하지만 그래도 머리는 차갑고 발만 뜨거운 기묘한 상태가 이어졌죠. 저녁에 신지가 난방비 고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달보다 15% 올랐더군요. 신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면 잘 아낀 거야.
집 전체를 데우는 건 꿈도 꾸지 말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은 단열이 안 되는 오래된 목조주택이었어요. 히터를 아무리 틀어도 열이 벽과 창문 틈으로 새어나갔죠. 며칠 후, 저는 동네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노우에 선생님에게 목욕 후 어지럼증과 손발 저림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질문이 이어졌죠. 댁 욕실이 어디 있죠? 복도 온도는 몇 도 정도 되나요? 병원에서 집 구조를 물어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이노우에 선생님은 서랍에서 파일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일본의 연간 히트쇼크 추정 사망자 수 1만 9천 명. 교통사고 사망자의 몇 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저는 그 곡선을 바라보며 3년 전 쓰러졌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노우에 선생님이 말했어요. 나카무라 씨, 지금 일본에선 차보다 욕실 문턱이 더 위험합니다. 이건 조금 추운 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매일 그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어머니도. 우리 집은 코타츠라는 작은 섬에 갇혀 사는 것 같았어요. 그 섬 밖은 얼어 죽을 것 같은 바다. 일본 집은 원래 그런 거라고 믿어왔지만 이제 그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멈춘 화면이었어요. 한겨울 배경인데 주인공 가족이 반팔에 맨발로 거실을 걸어다니고 있었죠. 아이들은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었고 할머니는 얇은 옷차림으로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저건 드라마니까 저렇지. 하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등장인물 누구도 입김을 내뿜지 않았어요. 두꺼운 패딩을 걸치거나 코타츠에 파묻혀 있지도 않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봄날처럼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집 거실을 둘러봤어요. 코타츠 안에 다리를 넣고 있는 미카와 하루. 석유 히터 앞에 쪼그려 앉아 손을 쬐는 제 모습. 드라마 속 풍경과 너무 달랐죠. 다음 날 아침 눈이 내렸습니다. 5cm 정도 쌓인 하얀 눈이 현관 앞을 덮고 있었어요.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죠.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그때 옆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삽을 들고 나와 현관 앞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멈칫했죠. 한 달 전쯤 이사 온 새 입주민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박지수예요. 또렷한 일본어였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카무라 유리예요. 잘 부탁드려요. 지수는 삽질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많이 왔네요. 일본 겨울은 정말 춥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특히 집안이 추워서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제 자신도 놀랐어요.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지수는 자연스럽게 받아줬죠. 한국은 좀 달라요. 겨울의 밖은 엄청 춥지만 집안은 웬만하면 따뜻하거든요.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상청 자료와 주거 환경 통계 같은 것들이었어요. 평균 실내 온도 20도 이상인 집이 대부분이라고 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멍해졌습니다. 20도. 우리 집 거실 온도계가 가리키는 숫자는 보통 10도에서 14도 사이였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한국 드라마 보셨어요. 겨울에 반팔 입고 있는 거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살거든요. 저는 어젯밤 본 드라마 장면이 떠올랐어요. 맨발로 바닥을 걷던 아이들, 얇은 옷차림의 할머니. 그게 연출이 아니라 현실이라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도 조금은 한국식으로 해놨어요. 기회되면 놀러 오세요. 지수가 현관문을 열며 손을 흔들었죠.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우리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코끝이 시렸고 손가락이 굳어가는 느낌이었죠. 두 집 사이의 거리는 불과 3m. 하지만 온도 차이는 마치 다른 계절 같았습니다. 지수네 집에서 새어나온 공기는 부드럽고 포근했어요. 우리 집에서 밀려드는 공기는 날카롭고 차가웠죠. 그날 밤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가 얼음굴처럼 느껴졌어요. 발바닥이 나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온기가 빨려나가는 것 같았죠. 숨을 내쉬자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지수의 말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집안이 따뜻하다. 평균 20도 이상이다. 겨울에 반팔을 입는다. 같은 동네, 같은 겨울인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추운 걸까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기장판 위만 따뜻하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 냉기가 파고들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 단어를 떠올렸어요. 공사. 집을 바꾸는 공사.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얼마나 드는 걸까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순의 집은 정말 어떻게 생긴 걸까?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피어올랐어요. 며칠 후 라인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어요. 김치찌개 끓였는데 드시러 오실래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망설임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집에 갑자기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날 밤 느꼈던 호기심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애들도 데리고 가도 될까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토요일 점심, 저는 미카와 하루를 데리고 지순의 집 앞에 섰어요. 바깥 기온은 3도. 아이들은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까지 둘렀죠. 현관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마치 봄날 양지 바른 곳에 선 것 같았죠. 어서 오세요.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온기가 발바닥을 감싸며 올라왔죠.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카가 먼저 반응했어요. 엄마, 바닥이 따뜻해. 미카는 양말을 벗어들고 맨발로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하루도 따라서 양말을 벗었죠. 진짜 따뜻해. 이거 왜 이래? 하루가 바닥에 볼을 대며 웃었습니다. 지수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덥지 않아요. 패딩 벗어도 돼요. 미카와 하루는 두꺼운 패딩을 벗었습니다. 그 안에 입고 있던 스웨터도 벗었죠. 얇은 긴팔 티셔츠 차림이 되었는데도 아이들은 춥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뛰어다녔습니다. 거실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복도로. 맨발로 집 안전체를 누비며 까르르 웃었죠. 코타츠 안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런 광경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미카와 하루는 겨울 내내 코타츠 안에서만 살았죠. 다리를 집어넣고 웅크린 채 숙제를 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미루고 물 마시는 것도 줄였어요. 코타츠 밖은 너무 추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집 안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원래 집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숨을 내쉬어 봤습니다. 입김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거실에서도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숨을 내쉬어도 공기가 그냥 공기였습니다. 훈훈했어요. 집다운 집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집, 겨울에도 겨울 같지 않은 집. 지수가 벽에 걸린 온도계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22도예요. 욕실 앞도 20도 정도 나와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우리 집을 떠올렸어요. 거실 10도, 복도 5도, 욕실 3도. 같은 겨울, 같은 동네인데 10도 이상 차이가 났죠. 지수는 긴팔 티셔츠 한 장에 맨발이었습니다. 저는 기모 내복 위에 스웨터, 그 위에 카디건까지 걸친 상태였어요. 식사 후 지수가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도 만져보세요. 복도 바닥에도 온기가 있었어요. 욕실 앞도요. 지수가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던 곳. 한겨울 새벽, 얼음처럼 차가웠을 그 바닥. 하지만 지순의 집에서 그 구간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 드러 누워 있었어요. 미카는 배를 깔고 엎드린 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하루는 천장을 보며 팔다리를 쭉 뻗고 있었죠. 우리 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코타츠 안에 다리만 집어넣고 웅크려 있던 아이들.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도 안 마시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맨발로 바닥을 구르며 놀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물었습니다. 겨울에 집안에서 이렇게까지 따뜻해도 되는 거예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에선 당연한 거예요. 겨울에 집이 추우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당연하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미카가 대답했어요. 겨울인데 겨울 같지 않았어. 하루도 거들었죠. 집이 온천 같았어. 우리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아이들이 동시에 움츠렸죠. 아, 춥다. 미카가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바닥에 발을 내딛자 얼음 같았어요. 아이들은 곧장 코타츠로 달려갔습니다. 다시 그 작은 섬에 갇히는 거였죠. 저는 현관에 서서 두 집을 비교했습니다. 불과 3m 거리. 하지만 한쪽은 봄이고 한쪽은 한겨울이었어요. 우리 집만 겨울을 참아야 하는 걸까?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단열 기준, 열관리율 비교, 창호 성능 국제 비교.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밤새는 줄 몰랐어요. 화면에 뜨는 숫자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열관리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열이 얼마나 쉽게 빠져나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였죠. 숫자가 낮을수록 단열이 잘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최고 등급 창호의 열관리율이 4.65, 한국 최저 등급이 3.0 이하, 독일은 1.3 이하가 기본이라고 했어요. 유럽에서는 일본 최고 등급 창이 사용 불가 수준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게 다른 나라에서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고요. 이 정도로 단열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어요. 다른 기사로 넘어갔어요. 일본 주택의 평균 열관리율이 한국과 유럽보다 거의 2배 높다는 표가 있었습니다. 기밀성 기준은 사실상 없다고 했죠. 창문 틈새로, 벽 사이로, 바닥 아래로 열이 줄줄 새어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나라. 선진국 중 유일하게 단열 의무 기준이 없는 나라. 그게 일본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내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속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본 집은 원래 추운 거라고 겨울엔 참는 게 당연하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망치였어요. 우리 집이 추운 게 운이 아니었구나. 오래된 집이라서가 아니었구나. 애초에 따뜻하게 지어진 적이 없는 거였죠. 다음 날 한국인 엄마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온돌 공사가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물었어요. 지수는 자신이 협업하는 시공사가 있다고 했죠. 오카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원래는 일반 바닥난방만 하던 곳인데 최근 한국식 저온 온수 바닥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수가 직접 연락을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민하다 식탁에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검색하면서 알게 된 것들, 일본 단열 기준의 문제점, 지수네 집과 우리 집의 차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수네에서 놀던 우리 아이들 평온한 모습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죠. 아버지 사망진단서, 이노우에 선생님이 준 히트쇼크 통계, 지수네 집에서 찍은 온도계 사진. 남편은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19,000명이라는 숫자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사망진단서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남편도 드디어 동의했어요. 이제 추위에서 우리 가족이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 반 고민 반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며칠 뒤 시공사 대표 오카다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48살 단단한 체격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카다는 우리 집 안 곳곳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거실 바닥을 두드려보고 벽에 손을 대보고 창문 틈새에 휴지를 갖다 댔어요. 휴지가 펄럭였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었죠. 오카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본 후엔 거실에 앉아 설명을 들었어요. 오카다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거실, 복도, 욕실 앞에 저온 온수 바닥난방을 깔면 좋겠다고 했어요. 기존 단열재를 걷어내고 두꺼운 단열재로 교체하고 창호를 이중창으로 바꾸는 설계였어요. 보일러에서 데워진 40도 정도의 물이 바닥 아래 파이프를 순환하면서 집 전체를 덮이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라고요.
비용은 약 220만 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숨이 막혔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표정이 굳어졌죠. 하지만 오카다가 덧붙였어요. 난방 효율이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난방비가 줄어들고 무엇보다 히트쇼크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고요. 집도 사람 몸이랑 같아요. 얇게 입혀놓으면 감기 걸리고 제대로 입혀놓으면 오래가죠. 오카다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오카다가 돌아간 뒤 저는 견적서를 손에 쥔 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2시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미카와 하루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려 자고 있었어요. 방 안 온도계는 7도. 아이들의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춥게 둘 수는 없어. 제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복도로 나와 욕실 앞에 섰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바닥. 아버지가 쓰러졌던 곳과 같은 구조였죠. 마음이 정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복도를 바라봤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우린 40년 동안 겨울을 참는 법만 배웠어. 이 돈으로 아이들한테 따뜻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자.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집의 겨울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공사 첫날이 되었어요. 오전 8시에 오카다와 작업자 3명이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단열재와 파이프, 공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거실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죠. 40년 된 집의 속살이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거실 바닥을 뜯기 시작했어요. 전동 톱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마루판이 하나씩 들려나갔어요. 그 아래가 드러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얇디 얇은 단열재가 보였어요. 두께가 2cm도 안 돼 보였죠.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습기에 젖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카다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보세요. 이게 30년 전 일본 표준이었어요. 오카다가 단열재를 손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축축했어요. 물기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죠. 단열재 아래 목조 구조도 드러났습니다. 나무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몸서리를 쳤어요. 우리가 이 위에서 살았구나. 매일 밤 이 위에서 떨면서 잤구나. 아이들이 코타치에 웅크리고 남편이 히터 앞에서 손을 쬐고 저는 목욕 후 어지럼증에 시달리면서 그 모든 게 이 얇은 단열재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카다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습기가 바닥 아래에 차면 단열재가 제 기능을 못해요. 열이 그대로 빠져나가죠. 게다가 기밀성도 없어서 찬 공기가 틈새로 계속 올라와요. 이건 집이 아프다는 증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집의 병이었구나. 우리가 추웠던 게 당연한 거였구나. 집 자체가 병들어 있었으니까요. 작업자들이 썩은 단열재를 모두 걷어냈습니다. 새 단열재가 들어왔어요. 두께가 10cm는 되어 보였죠. 기존 것의 5배였습니다. 오카다가 새 단열재를 손으로 눌러봤어요. 탄성이 있었습니다.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소재라고 했죠. 작업자들이 바닥 전체에 빈틈없이 단열재를 깔았습니다. 복도까지 욕실 앞까지. 한치의 틈도 없이요. 그 다음은 온수 파이프였어요. 붉은색 파이프가 바닥 위로 촘촘하게 깔렸습니다. 15cm 간격으로 지그재그를 그리며 거실 전체를 덮었죠. 파이프가 복도로 이어졌어요. 욕실 앞까지 연결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 구간. 한겨울 새벽, 얼음처럼 차가웠을 그 복도. 이제 그곳이 가장 중점적으로 따뜻해지는 구간이 되는 거였죠. 사흘째, 창호 교체가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단창이 떼어져 나갔어요. 창틀 주변에 틈새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였죠. 30년 동안 이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구나. 새 이중창이 설치됐어요. 창틀 틈새를 실리콘으로 꼼꼼히 막았습니다. 작업자가 창문을 닫자 바깥 소리가 확 줄어들었어요. 바람 소리도 사라졌죠. 욕실 문턱 앞에는 작은 난방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오카다가 설명했어요.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에요.
욕실에서 나오는 순간 온도 차가 가장 크거든요. 이 패널이 그 충격을 줄여줄 거예요. 저는 그 패널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게 3년 전에 있었다면.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떨쳐냈어요. 닷새째, 보일러와 온도 조절기가 설치됐습니다. 벽에 작은 패널이 붙었어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였죠. 오카다가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18도 정도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올리세요. 바닥이 천천히 데워지면서 집 전체가 따뜻해질 거예요. 급하게 올리면 바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공사가 끝난 저녁,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새 마루가 깔려 있었어요. 아직 차가웠죠. 하지만 내일이면 달라질 거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옆에 섰어요. 미카가 바닥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따뜻해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하루가 바닥에 귀를 대봤죠. 아직 아무 소리도 안 나.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들어봐.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이 바닥이 변할까? 정말 지순의 집처럼 될 수 있을까?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40년 동안 참아왔던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 새로운 겨울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 저는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첫 가동날 아침,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벽에 붙은 온도 조절기 앞에 섰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18도로 설정하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불빛이 들어왔어요. 보일러 쪽에서 낮은 웅웅거림이 들려왔죠. 물이 데워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카와 하루가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엎드렸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느껴져. 하루가 투덜거렸죠. 남편도 바닥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마루에 손을 대봤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했죠. 오카다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서서히 데워진다고 급하게 올리면 안 된다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20도로 올렸어요. 2시간이 지났죠. 미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뭔가 느껴져. 저도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미세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미지근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확실해졌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온기가 스며들었죠. 저는 온도 조절기를 22도로 올렸어요. 거실 온도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8도, 19도, 20도. 숫자가 바뀔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21도를 가리키는 순간 미카가 양말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거실을 걸어 다녔어요. 하루도 따라서 양말을 벗었죠. 두 아이가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여기도 따뜻해. 미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루가 욕실 문 앞까지 달려갔죠. 엄마, 여기 숨 안 보여. 하루가 크게 숨을 내쉬며 외쳤습니다. 진짜로 입김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복도로 나갔습니다. 발밑이 따뜻했어요. 얼음 같던 나무 바닥이 아니었죠. 은은한 온기가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욕실 문 앞에 섰어요. 여기가 아버지가 쓰러졌던 곳과 같은 구조의 장소였죠. 바닥에 손을 대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첫 겨울 한 달이 지났어요. 이노우에 선생님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욕 전후 혈압, 체온 변화, 어지럼증 여부. 저는 매일 기록했어요. 목욕 후 어지럼증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졌죠. 아이들은 동상에 걸리지 않았어요. 미카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루도 화장실 가는 걸 미루지 않았죠. 이노우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만들어 보여줬어요. 작년 겨울 기록과 올해 기록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혈압 변동폭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목욕 전후 체온 차이도 크게 낮아졌죠. 이노우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집이 바뀌니까 몸도 바뀌는군요. 이게 진짜 예방의학이에요. 난방비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했죠.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죠. 집 전체를 데웠는데도 이 정도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나눴어요. 코타츠와 히터로 일부만 데우던 때보다 효율이 좋아진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키코는 도시 외곽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를 잃은 뒤로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셨죠. 전화 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유리야, 이번 겨울엔 욕조에서 나올 때 숨이 더 막히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우리 집 공사 전과 똑같았죠. 아니, 더 심했습니다. 거실 온도계가 6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코타츠 안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얇은 담요를 두르고 손을 호호 불면서요. 욕실을 확인했어요. 바닥이 얼음 같았습니다. 복도와 욕실 사이의 온도차가 15도는 넘어 보였죠. 아버지가 쓰러졌던 환경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도 공사하자고요. 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그 돈 있으면 애들 학원비나 더 써라. 나는 괜찮아.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되면 어떡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카다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 집은 예산이 빠듯했습니다. 전체 공사는 어려웠죠. 오카다가 제안했어요. 욕실 앞 복도와 방 한 칸만 하면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요. 가장 위험한 구간만 먼저 따뜻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이것만 하자고요. 공사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욕실 앞 복도와 어머니 방에 온돌이 깔렸어요. 작은 범위였지만 충분했죠. 첫 가동날 어머니가 복도를 걸어봤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발이 시리지 않네.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이상하지. 겨울인데 욕실 문을 열어도 죽을 것처럼 춥지가 않아. 어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죠. 올해 겨울은 욕실이 무섭지 않다. 저는 대답 대신 코를 훌쩍였어요. 어머니도 알아챈 것 같았지만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한테 이걸 해드렸어야 했는데. 3년 전에 알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켰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꿀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다시 가을이 찾아왔어요. 이노우에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죠. 세미나를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히트쇼크 1만 9천 명 시대, 따뜻한 집이 약이다. 그게 주제였어요. 저희 가족 데이터와 몇몇 환자들의 기록을 모아 발표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세미나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어요.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구청 복지과 직원, 지역의원 보좌관, 노인시설 관계자들이 앞줄에 앉았어요. 뒷줄에는 동네 주민들이 자리를 채웠죠. 야마모토 사치코도 와 있었습니다. 이웃 엄마 친구였어요. 항상 난방비 때문에 겨울이 무섭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이노우에 선생님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제 혈압 변화 기록이었죠. 공사 전과 후의 차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목욕 전후 혈압 변동폭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어요. 이노우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집 온도가 바뀌니까 몸이 받는 충격이 줄어든 거라고요. 이게 바로 예방의학의 본질이라고 했죠. 다음 화면에는 어머니 집 공사 전후 사진이 나왔어요. 복도 온도계가 6도에서 18도로 바뀐 모습. 욕실 앞바닥에 손을 대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발표가 끝난 뒤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전체 공사가 어려우면 욕실 앞만이라도 시작하세요. 가장 위험한 구간부터 바꾸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지역 신문 기자 다나카였습니다. 35살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집 공사까지.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했죠.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얼어 죽는 일본인들. 그게 제목이었어요. 저희 집 거실 사진, 공사 전후 온도계 비교, 아버지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1만 9천 명이라는 숫자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기사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우리 집도 똑같아요. 부모님 집이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슷한 내용들이 쏟아졌죠. 구청 복지과의 오가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젊은 공무원이었어요. 이노우에 선생님 자료와 다나카 기사를 들고 상부에 제안서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고령자 가구 욕실 앞 난방 지원 파일럿 정책. 규모는 작았지만 시작이었죠. 오가와가 말했어요. 나카무라 씨 이야기가 계기가 됐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집 일기. 그게 이름이었어요. 공사 과정, 비용, 업체 정보, 온도 변화, 혈압 기록까지 모두 정리해서 올렸죠. 지수가 한국 측 자료와 번역을 도와줬습니다. 첫 글을 올린 날 방문자가 50명이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500명이 됐죠. 한 달 후에는 5,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도쿄,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일본 전국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우리 집도 공사 가능할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어느 업체를 써야 하나요? 저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어요. 지수도 함께 답했죠.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야마모토 사치코가 찾아왔어요. 우리 집도 욕실 암만이라도 하고 싶어. 오카다 씨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이웃 1호 상담이었습니다. 저는 오카다 연락처를 건네며 웃었어요. 사치코가 고마워 라고 말하며 돌아갔죠.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퍼지고 있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수, 이노우의 선생님, 오카다와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따뜻한 집 연구회. 거창한 이름이었지만 실제로는 소박했죠. 한 달에 한 번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열었습니다. 온돌이 아니어도 욕실 앞만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현실적인 내용을 다뤘어요. 매번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남편도 변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우리 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체감 온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처음엔 농담처럼 들었던 동료들이 점점 진지하게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남편은 그걸 온돌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미카와 하루가 맨발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색연필을 움직였죠. 입김이 보이지 않았어요. 두꺼운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집 안 어디든 돌아다니는 아이들. 그게 원래 겨울의 모습이어야 했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어요. 겨울은 참는 계절이 아니다. 따뜻하게 살 권리가 있는 계절이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3년 전 그 새벽, 차가운 복도에서 쓰러졌던 아버지. 만약 그때 이걸 알았다면.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미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뭐 써?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미카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무슨 이야기?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등을 감쌌어요. 우리는 겨울엔 원래 추운 거야를 너무 오래 믿어왔어.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겐 겨울엔 집이 따뜻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싶어. 미카와 하루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따뜻한 겨울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믿으며 자라고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춤을 췄어요. 밖은 영하 2도. 하지만 저희 집안은 22도였습니다.
저는 아이들 사이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겨울이 무섭지 않았어요.